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정유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대형주 하락 속에 강세를 보였던 러셀 2000 지수도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TSMC 호실적에 일부 반도체주들이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TSMC는 2분기 순이익이 36%대 급증하면서 강보합에서 마감했고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도 2%대 강세 보였습니다. 또 브로드컴은 오픈 AI와 새로운 AI 칩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가까이 올랐고요. 이로 인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한편 간밤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4만 건을 넘어서면서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고용시장 냉각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 달러 대비 환율도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어제 2,8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7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간밤 TSMC 실적 발표, 깜짝 실적 발표도 있었고 엔비디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반도체 두토 오늘 상승폭을 좀 키워가려나 싶었는데 양시장 모두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보합권을 오고 가는 등락이 오고 갔는데요. 특히나 좀 강조해야 될 점은 기관이 13거래일째 하락세, 또 매도 우위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사자세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2차 전지주와 또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는 종목 담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앵커들의 수다죠. 마켓나우 코너와 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 흐름 분석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이번 주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가 아니었을까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고래 싸움에 우리 K반도체 시장이 힘을 써주지 못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전 자세하게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3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 찬바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800선으로 개장해서 2,800선을 붕괴하면서 현재는 1.4%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78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등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많은 분들의 애를 태웠던 것 같은데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하면서 824선에서 마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 매도로 전환한 것은 7월 들어서 2일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양쪽 모두 큰 폭으로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기관이 1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자세하게 종목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어제장에서는 TSMC의 호실적 발표로 삼성전자가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마감했죠.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재논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국내 반도체주들 힘을 써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SK하이닉스 오늘도 1%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원대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바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재논의를 해봐야겠다라는 트럼프 후보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6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 대선 영향에 따라서 완성차주단에서의 흐름도 있는데요. 바로 완성차에 대한 과세가 부과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현대차와 기아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진펜트라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연이틀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죠. 하지만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장에서는 하락하면서 마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KB금융도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고 한편 대왕고래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앞서 코스피에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오늘 에코프로 형제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5% 넘게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19만 2천 원에서 마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제약바이오 업종단에서도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상승으로 마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천당 제약의 경우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는데요. 한편 HLB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330억 원의 시비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춤하는 흐름 속에서 엔캠 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무려 11거래일 만에 양봉으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리노공업과 HPSP 오늘장 하락으로 마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클래시스도 오늘장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감 준비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일수록 실효성 있는 지표를 꼼꼼하게 분석하시면서 저희와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조승현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한 이슈와 테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주가 가야 증시도 간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네. 요즘 굉장히 반도체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도 같이 밀려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 미국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또 이렇게 시장에 맞아요.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우리 반도체주들도 좀 같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동맹국 반도체 기업이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 이러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TSMC 세제 네. 혜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대외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반도체주 정도도 지금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 미중 갈등 격화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본격적으로 중국 대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기업에도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전 수입 제품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를 붙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더 넘길 예정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요,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이런 특정 제품에 의해서 제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목시킬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무역 제재를 강화하겠다, 또 네. 이러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트럼프가 또 대만에 대한 방위비를 좀 뭐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러한 발언도 내놨잖아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이 대만이 가져갔다, 네. 또 이러한 발언을 내놓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반도체 투심을 악화시키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트럼프 공약 또의 핵심으로는 중국의 완전한 배제라고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반도체 기업의 판로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라도 충격을 주는 그런 효과가 또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국 반도체 사업의 또 대중국 수출 비중을 보니까요. 2017년 70% 이후에도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는 55% 이상으로 또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아무래도 좀 중국에 대해서 제재가 있다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좀 높은 관세나 규제 등을 하면서 보호주의 무역을 굉장히 해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 투자 중인 기업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이 대만뿐이지만 또 이러한 불똥이 우리 기업들에게도 좀 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미국에 투자를 확장 중인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이러한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오늘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1% 넘게 빠지면서 20만 9,500원 선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좀 당분간 이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도 입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좀 관망세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CXL 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 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또 CXL 관련주들이 좀 오름세를 보였었거든요. 뭐 오킨스전자나 네오셈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일부 상승하긴 하지만 좀 어제보다는 좀 미미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좀 반도체주가 단기 조정을 거친 이후에 또 향후 실적에 따라서 반등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비치고 있기도 한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투심이 개선될 거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도 메모리 중심의 이익 증가세가 개선이 될 거다, 이러한 전망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주들의 주가 좀 다음 주 이후를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좀 기대해 봐야겠어요. 네, 다음 주에 반도체주들의 좀 주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일장에서 이 SK 이노베이션과 또 SK ENS의 합병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와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만드는 SK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또 이 수소,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SK ENS가 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네.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좀 거듭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합병 자산은 100조 원 규모고요. 또 매출은 90조 원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서는 국내는 물론이고요. 또 아시아, 이 태평양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 공룡이 탄생한다,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 공룡, 네. 좀 재밌네요. 네. 근데 이 SK ENS가 사실은 SK 이노베이션에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99년에 각자 사업으로 또 전환이 되면서 각자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지금 회사와 다시 합병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최대 민간 에너지 회사로서 이치를 굳히겠다라는 의미가 또 들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또 SK ENS가 17일에 각각 이사회를 열었었고요. 또 양사 간의 합병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7일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이제 상정이 되는데요. 승인이 되면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합병 비율을 보면은 1대 1.2로 이제 합병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1대 2를 예상했던 만큼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됐다, 이러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에 이 상환 전환 우선주를 재발행하는 방식으로 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또 재무 구조 개선 여부를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이로 인해서 우려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사의 합병은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또 에너지 화학 사업의 불확실성 그리고 전기차 캐즘 극복 등 좀 다양한 외부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좀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래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병을 추진했다.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사 합병 간의 의결에 대해서 최대 관심사가 어떤 식으로 의결이 되나라는 게 가장 관심사였거든요. 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 비율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현재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3% 이상 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만 1,7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이렇게 합병 소식으로 인해서 16일, 17일에는 2거래일 이상 또 10%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어제부터 좀 상승폭을 좀 제한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계열사 SK온이죠. 이 SK온에 대한 자금 수혈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이 목적에도 의심까지 되면서 좀 주가가 주춤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SK온이요. 분기 연속으로 좀 적자를 냈고요. SKENS가 지난해 1조 넘는 그런 영업이익을 올린 만큼 이 SK온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이 합병 목적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SK온의 재무 구조 개선이 좀 목표다. 네. 이거를 좀 요점으로 짚어볼 수가 있겠네요. 네, 합병 소식에 대해서 또 이 분할 상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ENS와 합병이 결정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이 ENS의 분할 상장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ENS가 가진 결집력과 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현재 체제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게 더욱더 큰 목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SK 관련해서 지배구조 하나 더 있습니다. SK온과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또 SK엔텀 이 3사도 합병을 하는 그런 의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3사 간 합병으로요. SK온은 원소재 확보 경쟁력과 더불어서 이 사업 지속 가능성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또한 리튬과 니켈 등 이 광물 트레이딩 분야에서 신규 진출할 수 있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K의 대규모 합병 움직임, 네, 이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좀 성장하겠다라는 네. 이러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이 SK온의 수익성 개선이 향후의 주가의 향방을 가릴 것이다. 좀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SK온의 수익성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합병 이슈하면은 얼마 전에 또 두산그룹이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네, 두산그룹이 지난 11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 두산 밥켓을 인적 분할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 이러한 소식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로 인해서 이 23% 넘게 좀 치솟기도 했고요. 또 관련해서 로봇주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들도 나타났었죠. 네, 이날까지 좀 이렇게 오르다가 최근에 또 이 4거래일간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또 3% 가까이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네, 합병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좀 주가에 등락이 계속돼서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좀 이런 합병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출렁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이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 정말 많은 비가 내렸었죠. 맞아요. 네. 긴급 재난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자는 도중에 계속해서 정말 진동이 끊임없이 울렸었는데요. 전국에 이렇게 좀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어제 오후까지 좀 1,000명 이상이 대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요.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11개 시도 그리고 56개 시군구에서 1,000명 넘게 호우로 대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전남과 경기에서는요, 총 303헥타르 규모의 농작물이 침수된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소방은 어제 오후 4시까지 인명구조, 또 급배수, 안전조치 등 총 2,200
건 이상의 또 구조, 안전관리 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일부 철도 구간과 또 국립공원, 또 도로, 지하차도, 둔치 주차장, 하상 도로 등은 또 통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비가 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네. 오후 6시 기준으로 모든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새벽까지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부지방까지 좀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한반도의 북쪽 기압골 때문에 건조 공기가 또 남하를 하면서 이 중부지방에 비구름대가 형성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좀 많은 비가 내리게 된 건데요. 이 고온 다습한 공기와 또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체 전선상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폭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21일까지 이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모두 비를 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일부터 이제 수도권과 강원선에 이제 북상을 해서 다음 주에도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남부지방은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폭염에도 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우와 관련돼서 우리 또 경제수다 프로그램이니만큼 또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토목 시공 전문 업체 특수건설이 있습니다. 폭우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철도 지하와 또 4대강 복원 등 테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22년에 폭우 피해가 있었을 땐 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좀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오후 들어서 하락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 0.14% 하락하면서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폭우하면은 이렇게 좀 침수차 네. 언제부턴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뉴스에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침수차와 관련해서 또 K카라는 종목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중고차 관련한 종목인데요. 이 K카는 침수차 보장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서 작년 폭우 사태 때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약보합으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폭염과 관련해서 냉방기 관련 창문형 에어컨으로 큰 실적을 내고 있는 파세코, 네. 또 위닉스의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이 태풍 관련해서는 남해화학 그리고 경농, 조비와 같은 이런 비료와 같은 종목들이 현재는 큰 시세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트럼프 후보 강세에 따른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소식, 그리고 우리 폭우 관련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현재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오늘 시장에서 인상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5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남북 경협주인데요. 네, 지금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공화당 대선 후보로 오늘 서류를 등록을 했는데요. 한편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유세를 중단하고 격리 중에 있습니다. 곧 대선 후보를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적성국가도 정상외교를 유지하는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과도 다시 정상외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남북 경제협력 사업 관련주인 인디에프, 일신석재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디에프는 세아그룹 계열의 의류회사로 2008년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러나 개성공단은 8년 전인 2016년 폐쇄됐죠. 네, 일신석재는 지분 41.32%를 통일교재단인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유지재단이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지난해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만 달러를 받고 통일교 행사에서 2차례 연설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테마주로 함께 묶였습니다.
현재 인디F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6.92% 상승한 97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신석재도 현재가 한번 보실게요. 6.60% 상승한 1,485원에 거래 중입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는 대선, 총선 관련주와 함께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테마주로 꼽히는데요. 충분하게 고민해 보시고 신중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4위도 보시겠습니다. 네, 4위는 원택입니다. 올리지오 X가 브라질의 주요 유통회사인 스킨텍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리지오는 비침습 고주파 장비로 범용 전기 수술기입니다. 현재 브라질 인증을 앞두고 있는데요. 원택은 브라질 인증 후에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신민수 키움증권연구원은 원택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전망이지만 태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출 데이터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원택은 전일 대비 10.4% 상승한 7,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3위는 엑셀 세라피틱스입니다. 엑셀 세라피틱스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올라온 새내기주인데요.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3개국과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지 겨우 5거래일째인데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배양 전문 기업입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산업 분야의 핵심 필수 소재인 배지의 개발 및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1.54% 상승한 7,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프랑스 그리고 유럽 산업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네, 2위는 넥슨게임즈입니다. 게임 관련주인데요. 네. 2위 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넥슨게임즈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죠. 최근 내놓은 퍼스트 딘센던트의 트래픽 순위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승호 상상인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넥슨게임즈의 초기 대박이 주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넥슨게임즈가 출시 대기 중인 파이프라인만 놓고 보면 국내 최상위권으로 퍼스트 딘센던트보다 기대할 포인트들이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넥슨게임즈의 목표 주가를 기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10.67% 상승한 2만 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도 최근에 상장한 게임 관련주인데요. 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전날 공모가인 6만 원에 근접하는 등 약세가 이어지자 사흘 만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모주 대어로 꼽히기도 했었는데 시프트업은 하반기 대형 공모주 청약에서 경쟁률 341.24대 1을 기록하면서 증거금 18조 5,500억 원을 끌어모으기도 했죠. 상장 첫날인 지난 11일 공모가 대비 18.33%나 상승하면서 7만 1,000원의 거래를 마치며 국내 게임주 시총 4위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 6만 500원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상장 첫날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4.40% 상승한 6만 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5가지 종목들 함께 보셨는데요. 이제 곧 마감할 텐데 마감 이후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남은 시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징주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마리화나 테마주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사퇴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카멀라 해리스 이 후보는 또 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이러한 관련주들 시세가 나타났고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주들도 강한 흐름 나타냈고요. 이
DXVX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진입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특징주 듣고 오는 동안 우리 시장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마감 시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간밤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약세 마감했죠.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짙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양시장 이에 영향받아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2,800선을 지켜내지 못한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1.13% 하락한 2,792.4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다시 좀 힘을 내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0.72% 상승한 828.4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도한 모습입니다. 오늘 동반 매도했는데요. 기관 3,705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4,761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8,438억 원 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243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455억 원 매도했습니다. 네, 기관은 760억 원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오랜만에 코스닥에서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13거래일 만입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짙었는데요. 전날 미증시에서 TSMC가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들은 대체로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강화나 이제 관련 정책들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반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주들이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3.13% 상승하면서 34만 5,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하락했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은 3.23% 상승해줬고요. HLB는 다만 오늘 그 진펜트라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약보합권으로 0.48% 하락한 83,4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삼청당제약도 오랜만에 상승세 보여줬네요. 7거래일 만에 3.78% 상승한 19만 2,4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센터였습니다. 네, 저희는 마감 시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죠.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수원이 주축이 된 이 팀코리아가 24조 원대에 달하는 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제 경제 그 앵커들의 수다에서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변이 없는 한 우리나라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하게 될 예정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 전망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우리 체코 원전 이 수주에서 또 경쟁자였던 이 프랑스의 EDF를 물리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또 유럽 내에서는 그동안 좀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다가 이 러우 전쟁 이후에 좀 에너지 안보 문제도 불거지기도 했고 또 유럽연합이 올 초에 이 원전을 또 탄소 중립 기술에 포함을 시키기도 했잖아요. 이러면서 좀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서 좀 원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수주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원전 시장 전망이 밝다고 봐도 좋을까요? 예, 우리나라 원전 시장은 아주 밝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발전의 한 25%가 원자력 발전이고 전체 한 60%가 지금 아직도 화력 발전입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만 신재생 에너지, 뭐 수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현재 프랑스는 전체 발전의 80%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압도적으로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독일이 과거에 원자력 발전을 하다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모든 원전을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은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석탄이라든지 뭐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산업이 제조업 중심이고 석유화학 중심, 뭐 이러다 보니까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1위다. 그 과거에 있었던 이제 필리핀이 원전이 아주 전기가 굉장히 공급이 잘 돼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많이 받았던 나라인데, 전기 공급이 안 되면서 필리핀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중진국에서 거의 후진국으로 갔는데 전기 공급이 안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우리나라가 앞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축소지향적이었지만, 이 윤석열 정부는 좀 시장 경제라든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지금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겼던 그 배경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프랑스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좀 서로 좀 붙었다가 미국에도 붙었다가 하는 굉장히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뭐 자유시장 체제를 지지하고 있지만, 과거에 뭐 중국도 최근에 방문했었고, 또 러시아라든지 미국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고 수 있는, 자기가 양쪽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좀 얄미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안보도 의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시 미국의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미국도 이제 전 세계 무기 수출의 1등이고 우리나라가 뭐 2위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친미가 되게 되면서 이 원자력 발전도 미국의 시스템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체코도 미국의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함께하는 한국의 원전을 선택을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이 원자력 발전이 계속 성장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체코 수주에 또 경쟁력이 있었잖아요.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수주 능력도 뛰어났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미국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경쟁력 또한 있었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요. 저희 오늘의 앵커들의 수다 주제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대선 무역 규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반도체주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아마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다든지 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GDP가 24조 달러 정도 됩니다. 중국의 GDP가 17조 달러 정도 되고 한국은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를 따라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GDP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첨단 반도체를 더 이상 중국에 공급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미국의 가장 큰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미국은 관세가 한 평균 2% 정도 되고 우리나라도 한 1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평균 관세는 한 8% 정도 되는데요. 미국은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한 25% 정도, 전체 수출량의 30%가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한 5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대하게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고, 특히 미국이라든지 뭐 대만의 TSMC, 엔비디아, 한국의 삼성전자, 우리나라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국에 만든 공장이 35조 원짜리 공장이 2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 중국의 시안에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공장이 시안에 있고 우리나라는 70조 원의 공장을 중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중국에 공급하는 반도체를 최신 반도체가 아니라 8나노짜리 이하를 공급해라.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라든지 산업용으로 쓰일 수 있는 반도체만 공급하지 최신형 반도체는 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에 공급하지 마라. 그것이 요구였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를 우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가 한 75% 정도 됩니다. 한 70% 정도가 비메모리고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80%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정확히 35%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비메모리가 전체 반도체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대만의 TSMC는 이와 같이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TSMC를 포함해서 대만도 국방비를 더 지출해라, 더 부담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됐고 아마 이제 8월 15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대만의 TSMC의 실적은 30% 매출액이 증가했고 네덜란드 AS 아스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전 세계 노광 전자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대만이 중국에는 더 이상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지 마라. 이런 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 사항이었고 트럼프 입장도 그렇습니다. 본인은 미국 중심, 미국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외국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국방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가 자국을 지켜라.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로 가게 되니까 한국은 무역이나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가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8월 15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든지 조만간에 있을 하이닉스의 실적이라든지 아마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플러스 한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거나 망하게 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삼성전자가 날개도 치듯이 팔렸고 최근에 애플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인공지능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가전제품이나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조정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성장하고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대외적인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이 실제로 찍히는 이 숫자, 이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AI 반도체 시장 강세가 지속이 될 거다. 당분간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또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오늘 부동산에 대한 질문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오늘 오기 전에 아침에 뉴스를 봤었는데 마침 또 부동산 뉴스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서울 집값이 6년 만에 좀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싼 값에 공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좀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집주인들이 또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저도 한번 기고를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10년간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단독 세대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 가구주가 3,2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가구의 41%가 단독 세대주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서울에는 물론 40개 대학이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대학 40개가 다 서울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난 한 50년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의 상승 추세를 봤더니 88% 확률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7년도 IMF, 2008년도 금융위기 최고 한 30%까지 주택 가격이 하락은 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앞에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독 세대주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한 60%까지 단독 세대주가 증가할 것이고, 평균 연령이 90세까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 수요는 계속 부족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주택은 공급 탄력성이 낮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국민들의 66%, 정확히 70% 가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안전하고 치안대 문제가 없고 또 황금성이 좋습니다. 팔려고 할 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아파트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다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아파트는 보통 짓는데 5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학에서는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빌라는 6개월이면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우리가 엄마 아파트가 재건축이 허락이 됐지만 아마 새로운 집에 입주하려면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기존 사람들 다 이사를 가고 전체 세대주가 다 한 5천 세대가 넘거든요. 그게 상가주택도 있습니다. 상가까지 다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마 15년 뒤에나 저는 엄마 아파트가 입주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는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낮고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맨 땅에다 아파트를 짓는데도 3년에서 5년 이상 걸립니다. 이와 같이 이런 공급을 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파트다. 그래서 단독 세대주의 증가,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대5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정부는 최근에 DSR 규제를 9월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집을 살 때 대출을 1억에서 2억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집값의 절반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서울의 지금 현재 평균 집값은 13억 정도 됩니다.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2평이 한강 이남에서 분양을 받는 데는 지금 현재 한 19억 정도의 분양을 합니다. 강남은 한 19억, 그다음에 강동구가 한 13억 정도의 분양을 하는데 절반 정도밖에 대출 안 해준다. 앞으로 DSR을 적용해서 대출을 규제를 줄이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계속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정부가 이런 시장 경제의 금리에 대해서도 맡기고, 우리나라의 아파트 은행 담보 대출의 부실 비율은 0.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은 미국은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미국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앞으로 계속 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김대종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는 시장에 더욱더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